예, 그 환경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싱크대에 흘러가는 물을 자세히 보면 우리 집에 있는 물이 이제 아파트에 단지에 물이 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갈 때마다 물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요.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 집의 물, 아파트 단지의 물, 무슨 구의 물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사실을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가 않고 무언가 경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와 사이들의 총체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고 환경을 배운다. 이렇게 할 때는 주변의 사물을 나눠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가야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연의 환경이니 이런 말들 많이 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연하고 자연환경은 달라요. 자연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고 자연환경은 사람의 행위가 그 속에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져서 자연에다가 놨다고 한다면 건축의 행위가 자연에 개입이 되니까 결국 인공적인 환경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종묘의 정전은 어떤 겁니까? 종묘의 정전이라고 한다면 건물의 주역이 건물의 정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주역이 있습니다. 월대입니다. 그 월대 앞에 돌들이 깔려 있죠. 서로 제각기의 모습을 갖고 두께도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멋진 장중한 그런 월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웃하는 돌 사이에 뭔가 우연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 종묘 정전 앞에 있는 월대입니다. 그래서 그 월대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서로 다른 물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것들이 우연히 있을 때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보면 정전은 정말 더없이 훌륭한 대지예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정전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집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구와 방 사이 또는 마당, 건물과 동네, 도시 또 이런 것들이 모두 사이로 엮여져 있는 우리들의 옷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환경은 세 가지의 공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와 옷 사이, 또 옷과 가구 사이, 가구와 방 사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모습을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 대개 기계 설계와 비슷하려니 이렇게 하지만 기계 설계하고 건축 설계는 다릅니다. 기계 설계는 목적이 하나여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건축 설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는 사람도 다르죠. 이용하는 사람도 다르죠. 또 만들어지는 거 하나하나가 주문적인 생산 제품들이죠. 땅의 모양도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거기에 있는 조건도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본래 이전에 사용해 오던 사람 또는 앞으로 사용할 사람 또는 그것에 대하여 살진 않지만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기대, 가치관, 욕망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건축이란 말이죠. 이 건축은 그냥 단 하나의 순수 예술로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수히 사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죠. 또 건축가가 또 설계를 마친 다음에 시공자에게, 시공자는 다 시공을 마친 다음에 사용자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그런 우연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건축물을 대하던 것을 마치 그 순수한 엘리트적인 그런 건축 이런 걸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아주 멋진 건물, 아주 기가 막힌 예술적인 건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사이에 배제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리와 같은 건축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건축이 있답니다. 하나는 우뚝 서 있는 탑의 건축, 하나는 무언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다리의 건축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산티, 인도의 산티 탑이죠. 탑의 희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탑들은 대개 주변을 압도해요. 혼자 서 있어요. 그리고 건축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답하는 건축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탑의 건축이라 한다면 다리의 건축이란 뭐냐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사이를 이어주는 건축, 그런 것에 물음에 답해주는 건축,
이를테면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 앞에 아주 커다란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굉장히 넓어요. 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라면 그냥 뭐 몇 단하고 올라가면 될지를 넓게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그 세인트 폴 대성당 앞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데 사람들이 그 계단에 무수히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게 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앞에 있는 계단은 광장의 일부이면서 대성당을 이어주는 그 중간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건축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프라하에 있는 카알교 같은 경우를 두고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아까도 앞에 거론을 했지만 하이데거가 1951년에 건축가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강연회를 했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 독일어로 말하자면 바우엔 보넨 덴켄, 영어로 하자면 빌딩, 드웰링, 띵킹. 이런 제목을 가진 그걸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건축가들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그 훗날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보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리로 예를 들면서 어떻게 사물과 사물 사이를 엮고 이어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주거로 공공건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하이데거가 설명을 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물의 흐름, 그가 쓰인 말입니다. 강가, 넘어서 걸쳐진, 무언가를 잇는다, 건넌다, 강가로 드러낸다, 끌어당긴다, 모아들인다. 왜 이런 얘기를 하이데거가 열심히 얘기했을까? 물론 그가 건축가는 아니고 건축을 말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엮여야 되는가를 다리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의 흐름이라든가 강가란 말은요, 사실 끊어진 것을 잇는 겁니다. 걸쳐 넘어서 걸쳐진다, 잇다, 뭐 건넌다, 이런 것은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이를 얘기하는 것에는 뭐 좀 특별한 예처럼 보이지만 많은 건축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네치아의 카넬 그란데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레알토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는 사람도 다니지만 가게로 쓰이는 건물이 많아요.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바로 그런 게 사이의 건축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베네치아 가서 그런 걸 이렇게 봤다 그럴 때 다리를 하나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사물을 이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리와 같은 건축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병산서원의 만대루 같은 겁니다. 만대루의 지도를 위에서 보면 밑에는 병산이 있고 낙동강가가 흐르고 그 위에 높은 곳에 병산서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 근처에 병산서원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 보면 병산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산에는 산의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건물의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산과 건물은 이유가 서로 다른 건데 이어질 수 없는 건데 이 둘이 같은 모습을 두고 놓여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처음부터 만대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양쪽에 건물이 있고 병산이 크게 놓여져 있는데 저게 너무 세게 보이니까 앞에다가 가렸습니다. 이 루를 집어넣어서 저게 만대루라고 하는 건데 저기 만대루가 끼어들자 앞마당이 생기고 병산이 작아지면서 환경을 이렇게 조절하는 걸 상겼어요. 우리가 병산서원 만대루에 가서 이렇게 여러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느낌이 뭐냐면 어떤 건물이 저렇게 환경을 조절한다는 거죠. 저런 지혜가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뭐라자면 만대루가 세워지고 나니까 병산은 작아지고 이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조절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제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놓여있다. 그러니까 집이 한 저런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얼마나 건축물 하나가 주변 환경을 크게 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찬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끊어져 있으니까 연결을 하죠. 연결할 수 없는 것은 절단할 수 없습니다. 절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연결할 수 없고요. 이 두 가지를 볼 때 병산서원은 그야말로 하이데거가 말한 다리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건축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계정이라고 하는 데 있죠. 계정의 그 이연저기가 만들었던 그 계정의 모습을 보면 앞에는 큰 산이 언덕이 보이고 그 물가가 흐르고 창문이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주변을 이렇게 다 에워싸려고 하는 것도 사실 넓게 얘기해서는 다리와 같은 건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의 다리를 지나면 저런 이상한 담장이 하나 있어요. 담장은 흐르는데 밑에 있는 개천도 흘러야 돼요. 개천도 흘리게 하려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무심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엉성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사이를 가지고 환경을 조절하겠다는 우리들의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여기저기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쉬운 곳에서 병산서원 만대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학생들하고 이화마을이라고 저기 성벽 그 밑에 동대문 근처에 이화마을이 있죠. 그 이화마을에 어떤 집에 들렸을 때 봤던 사진인데 감탄했어요. 저게 쓰지 못하는 조리기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조리기구가 앞에 있는 집과 이 방 사이를 이렇게 엮어줍니다. 앞에 있는 집은 뭔가 천막이 씌워져서 뭔가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은 안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쓰는 조리기구를 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늘어뜨렸어요. 저게 어떻게 보면 병산서원하고 비슷한 지혜예요. 저분이 병산서원을 알고 만들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아주 쉬운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위와 같은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현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국 건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국 건축의 전통적인 어떤 지혜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떤 사물과 사물, 건축과 환경을 다리와 같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유로화를 들고 갑니다. 유화를 들고 가면 1유로서부터 500유로까지 화폐가 있는데, 여러분 그 화폐의 앞면과 뒷면을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습니까? 앞면에는 이 건물의 창이 있고요, 뒷면에는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유로부터 500유로까지는 쭉 창만 보면 창의 전 세계 유럽의 창의 역사가 있고, 뒤에 보면 그 연대순으로 다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이 화폐의 도안으로 등장했을까? 저게 정말 가르쳐 주는 거가 많다는 겁니다. 꼭 책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돈의 지폐라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 구조물에 주목을 하면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내다보는 거예요. 노트북 키면은 나오는 게 있죠. 무슨 윈도우라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윈도우입니까?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데 왜 윈도우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창은 그렇게 정보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있는 진짜의 창은 왜 그렇게 안 보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창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창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다지는 것이요, 같은 학교에 나오면 동창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아마 그래서 저 유로화의 도안을 했을 것이고, 또 뒷면도 보면 다리가 있는데 저게 토목구조물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역사와 민족과 조건이 다르지만 유럽 공동체가 다리로서 하나를 묶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리로라고 하는 그 사물을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조물은 그렇게 단순하고 우리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배우는 것, 그 구조물에서 배우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확장을 시켜보면 도시가 있고 건축이 있죠. 도시는 더 큰 거고 건축은 그 속에 있는 여러 알갱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도시와 건축에는 구분이 없어야 돼요.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가 바꿔야 될 이 근대 건축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 조금 어렵지만 오래된 거장 건축가의 말을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이를 건축가 도시에는 사이가 없는가? 요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질 때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어요. 저쪽에 교회가 있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까이는 가지만 들어가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교회. 또 정말 교회 속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려는 사람.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을 해서 교회를 져야겠죠.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것도 뭡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같은 사람이더라도 사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물과 사물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주어진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 있는 학생, 학교와 운동장 사이에 있는 학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자세가 이 사이에 대한 여러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타고 다니는 것에도 사이가 있어요. 타고 다니는 것. 꼭 자가용이나 또는 무슨 버스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보는 스마트폰에 여러 지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네 가지의 방법을 대줘요. 저거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미디어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지도의 길찾기도 알고 보면 목적이 달라요. 같은 목적이더라도 지나가는 경로가 달라요. 또 경로가 다르고 시간과 거리도 달라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같은 목적이더라도 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 사람이 해나가는 능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환경도 저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매개차가 다르면요. 도시가 경계가 어딘지 또는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내 몸이 어떤 도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달라져요. 도시를 걸으면 차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뒤로 보면은 편의점도 보이고요. 우체국도 보이고 유치원, 노점상, 지하철역, 노는 아이들 다 많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이들이 있는 것들이 이게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란 뭐냐 그러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도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신체와 기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빨라서 대지의 어떤 지면을 잘 감지하기 어렵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신체에 해당되는 감각과 기계 사이에 있다고 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